좌장을 맡은 한국선급 연구소장 송강현입니다. 오늘 거의 한 200분 정도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셨고 온라인으로도 또 200분 정도 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SMR에 대한 이 관심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6개 그 발표가 있었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훌륭하신 그 지식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발표자분들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6개 발표였는데 정말 다들 이제 훌륭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특히 이제 많은 사전 질문에서도 나왔던 것들이 이 SMR이 선박 그리고 그린수소 생산에 언제쯤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저는 대략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허들. 우선 SMR, 육상용 SMR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 그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 논의 자체가 뭐 불필요하겠죠.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선박에 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박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선박은 이제 굉장히 거친 해상 상태에서 가망성을 유지해야 되고 육자에도 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SMR이 안정적으로 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SMR이 사실 스몰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에 이제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선 기술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커머셜리 SMR의 어떤 경쟁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추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추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말씀을 많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그리고 모듈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11년 정도 이제 페이백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F5나 LNG 대비한 페이백일 것 같고요. 만약에 암모니아, 메탄올, 어떤 그린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런 연료로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카본 프라이스가 $80로 가정을 했지만 앞으로 2030년 되면은 $150 이상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백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룰 앤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뭐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진 않았지만, 우선 IMO 솔라스 챕터 8장에 이미 원자력선 기준이 있고요. 누클리어 코드가 1981년에 가압식 경수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라스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제 항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코드에 이제 한 줄이 더 쓰여 있는데요. 입항하는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리 선박안전법에 고시가 있지만은 아주 디테일한 어떤 기술 기준이 필요하고 기술 기준에 합당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방문하는 국가에 또 그쪽에 허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좀 허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오늘은 거의 논의가 안 됐지만 소셜 억셉턴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이 핵 추진이라든지 뭐 세빙선 아주 로컬하게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하는 그 문제와 상선에 어마어마한 수의 이제 상선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공해상해 또 항만해 이런 원자력 추진이 정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세이프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또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질의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각 세 분의 패널 부분의 모두 발언 듣고요. 또
패널분들께서 이 발제자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부터 우리 임창무 센터장님 모두 발언 부탁드리고 끝난 이후에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 적합성 평가센터의 임창무라고 합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런 문제들은 사실 탈탄소라는 큰 흐름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피부로는 이 탈탄소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이미 이제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이미 받은 상태고 그거를 줄여나가는 걸 이미 선언을 한 상태라서 이게 금방 이제 우리 눈앞에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 700개 기업이 있고 현재는 무상할당량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있지만 그게 국가 목표에 따라 가지고 언제 그게 급격하게 무상할당량이 감소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솔루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생각이시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SMR인지 이런 부분 탄소가 안 나오는 이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SMR이나 그런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나라 특성상 육상에서는 이제 설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해양 쪽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SMR을 해양에다 설치해서 발전을 하고 또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를 육상으로 이송하고 수출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린 수소나 SMR이나 이런 육상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 기술이라든지 인증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립이 돼 있는데 과연 해양에서는 그런 어떤 안전 기술들이 적용돼야 되고 어떤 인증 제도들이 나타나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급에서는 지금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실증 작업을 하고 있는 파력 발전을 이용한 해양 그린 수소 생산 시설 실증하는 연구 과제에 참여해서 해양에서 설치되는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에 어떤 안전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인증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 하고 있고 전체 4년차 연구 과제인데요. 그 연구 과제가 마무리될 때쯤 되면 해양에서의 그런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에 대한 안전 인증 체계라든지 안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돼서 그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수소를 사실은 활용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생산 부분은 상당히 아직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나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을 하려고 지금 국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소나 암모니아를 수입을 할 때 과연 이것이 그린 수소냐, 그레이 수소냐, 블루 수소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입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수소가 등급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활용처, 수요처에서는 내가 이 그린 수소를 활용해서 뭔가를 했다, 생산을 했다,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소나 암모니아에 대한 등급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제 개발을 지금 H2 코리아라는 산자부 산하 기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고 저희 KR은 그거를 이제 적극 협조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소는 생산부터 국내 저장 기지까지의 모든 LCA 전과정 관점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느냐라는 양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그 해운 선박으로 운송하는 그 수소나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해운 선사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가 해외에서 그 생산지에서는 그린 수소라고 생산을 했지만 그 운송까지 포함하는 정가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린 수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운 회사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은 이제 우리 이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이 현재는 육상이나 그 고정식 플랫폼에서는 지금 실증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 부유식에서 이게 그 설치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운동 모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그 지필로스의 그 강명근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부터 세게 들어오시는 게 솔직히 저희들도 그 부유식 그 그린 수소 관련해서는 저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하고 이제 막 개념 설계 정도 해본 단계입니다. 뭐 내용을 지금 아직은 완료가 안 된 상태라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개념 설계 정도 해본 단계인데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얘가 개통에 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생산되는 전력량과 이제 소비하는 전력량의 밸런스를 어떻게 이제 조율할 거냐. 그 사이에 분명히 이제 중간에 그 버퍼링 할 수 있는 가장 뭐 쉬운 방법은 배터리니까 배터리를 또 설치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계하다 보니까 배터리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집어넣으면 가라앉겠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배터리 양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어서 용량 이제 무게가 또 제한이 된다는 거에서 재생에너지가 그리드에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밸런스 맞추는 부분 또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총 무게에 대한 한계 또 아무래도 부유식 시설이다 보니 뭐 사이즈를 덮어놓고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적인 그 제약 요 세 가지의 이제 안에 들어가도록 만든 이제 설계한다라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법령의 문제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뭐 해양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해서 법령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수소 관련된 법령대로 하자 보면 도저히 해상에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념 설계할 때는 그 법 다 무시하고 기술적으로 뭐 최적화되게 설계해보자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풀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법적으로 덮어놓고 풀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수소 등급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수소 생산 과정에서 가장 CO2를 적게 배출하는 SMR을 통한 수소가 가장 그 높은 등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설한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모두 발언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설한신입니다. 저 모두 발언은 저도 그 오늘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재 그 조선 해양 분야에서 이 탄소 중립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이슈에 가장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이 이 SMR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IMO에서 이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를 발효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선박 같은 경우도 저탄소 선박에서 이제 무탄소 선박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 SMR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송광 소장님께서 그 IMO에 있는 솔라스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작년 IMO의 MSC 그러니까 국제해사위원회에서 그 SMR 추진 선박의 활용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많이 논의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이 솔라스 규정들이 그 기존 그 경수로 타입의 원자로를 타겟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이 SMR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SMR이 향후에 이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선박 분야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이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크게 이 두 가지 연구 분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SMR 자체를 개발하는 부분. 그러니까 SMR을 선박에 또는 해양 플랜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SMR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SMR이 이제 출현을 했을 때 선박 관점에서 우리는 또 어떤 연구가 필요한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SMR 추진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첫 번째가 경제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안전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중 수용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인허가에 대한 부분, 법령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SMR을 활용해서 수송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많이 성숙이 돼 있다. SMR이 개발이 되면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선박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 SMR이 현재 2030년 정도에 출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이에 선박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조선 이재경 박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이재경 박사입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SMR 2030년 말씀하신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SMR 개발하는 거, 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로드맵으로 개발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거나 넉넉하지 않은 시간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 저희가 앞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원자로 설계에 제시를 하고 그거에 맞는 원자로를 받아서 딱 완벽한 형태의 그런 기술을 매칭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접근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 그러한 환경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선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기술 개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용 같이 되게 하시한 환경을 처음부터 고려하기보다는 방파제 안쪽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하나하나 검증해 가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게 검증이 됐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의 김종원입니다. 일단 조선소가 저희 입장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먼저 이 SMR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동 운전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솔직히 이 제4세대 원전처럼 고온, 고방사선, 부식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SMR이 온다고, MSR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SMR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기자재 개발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기자재 개발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결국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 대형 조선소부터 아래 이제 중소기업, 기자재 업체, 특히나 이제 기자재 업체도 조선해양, 원자력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입장에서도 제가 아까 뭐 발표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중 수용성, 원자력에서는 보통 퍼블릭 어셉턴스라고 해서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결국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에서 말하는 안전성은 뭐 예를 들면 원자로가 해양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떤 거동을 보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액션이 취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조선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조선소에서 혹은 이제 사업자가 봤을 때 가장 큰 위험성은 해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피지컬 어택, 진짜 그렇습니다.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더 키포인트라는 거죠. 실제 해결료가 탈취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이프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뭐 연구소, 그다음에 산업계, 그리고 선주사 혹은 이제 규제기관이 보는 관점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런데 이번 이 행사 자체가 이런 걸 공론화할 수 있고, 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중요한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MR이 그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상에서 SMR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해상으로 할 때도 곧바로 그 머천트십이라고 하죠. 거기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고정식 해양 구조물 또는 플로팅 해양 구조물인데 방파제 안에서 운항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해군 함정 이런 쪽에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아마 IMO 규제나 이런 것 부분도 개발이 되고 해서 선박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단계적인 어떤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한국해양대학교 최재혁 교수님 모두 발언과 질문 부탁드립니다. 권영훈 됩니까?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의 최재혁 교수입니다. 이 발언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내용이 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일단 오늘 뭐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그다음에 현재 해양 연구 분야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SMR 연구와 그다음에 수전해를 이용한 해양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직접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직면한 우리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에너지 보안 강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더불어서 우리 SMR 연구, 그다음에 수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적인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이 SMR을 연구 개발과 해상용이죠. 해상용 연구 SMR 연구 개발과 그다음에 수준을 위한 해양그린 수소 생산 기술이 가능한 빨리 우리 해양 쪽으로 해상 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좀 대학 입장에서 조금 좁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분야 중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오늘 SMR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뭐 MSR입니다. 근데 다양하게 아까 설명 보면 소디움 타입이 있고, 그다음 MSR, 그다음에 LFR, 그다음 VHTR, 대표적인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 네 가지 중에서 육상에서는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해상에서는 가능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해상 적용을 위한 최적의 우리 SMR 타입의 선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에 맞춰서 우리 해상용 수전의 기술이 개발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안전기준 마련입니다. 앞에서 조금씩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이 안전기준, 질문도 안전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이걸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뭐 LP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이 우리 선박용 대체 연료로서 각광을 받고 지금 많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은 어느 정도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되어서 실정 선박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현재 그에 맞는 안전 기준들이 좀 따라오는 스피드가 늦어서 실제 만들어진 선박들이 실정이 좀 늦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실제 SMR 같은 경우는 우리 해상에서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뭐 첫째 가기부, 뭐 해수부, 그다음에 산통부를 통해서 분명히 다부처 간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래 되면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도 더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때 안전기준 마련과 관련된 연구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대학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에 신기술들이 장착된 선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루기 위한 고급 인력들의 좀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SMR은 오히려 더더욱 더 고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역시 안전기준과 동시에 이런 SMR 고도의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아주 한 2030년, 35년에 실종료가 만들어졌을 때 좀 더 빨리 우리 해양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뭐 좀 전에 우리 선한신 센터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발표가 SMR의 트렌드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안전기준 마련해서는 조금 미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SMR 해상용 SMR 온다면 육상 기준의 안전 지침과 더불어서 해상용 뭐 잘 아시다 파도에 의한 경사각 22.5도 맞춰야 되죠. 그 다음에 돌풍에 의한 기준 뭐 수십 미터 이상 퍼스가 돼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캐리나 우리 또 캐리 쪽에서나 우리 쪽에서 그런 관련해서 혹시나 진행이 있으신지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준의 기술. 수준의 기술은 우리 임동환 박사님 연구실은 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연구실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더 이상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없습니다만 임동환 박사님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육상 접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가려면 해상 접근의 뭐 부식이나 연분에 의한 부식이나 그런 것들 또 역시 또 진동에 의한 영향을 또 파악해야 되는데 혹시 실험실에서 생계원에서 그러한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리 뭐 김상진 박사님 뭐 지금 과제하고 계신 중에 혹시 뭐 해상 쪽 안전 기준을 생각하면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쪽은 혹시 없으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용융 원자로를 왜 개발을 시작했냐면은 제가 장거리 전략 폭격기 엔지니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를 뺐습니다. 슈퍼소닉. 초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훨씬 빠른, 그러니까 공중 운용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나 밑에서 얼마나 많은 그 뭐 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비행기 초음속으로 날고 있는 비행기에 가해지는 가속과 감속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원자로는 다 그 정도로 다 견딜 수 할 수, 왜냐면 지금 잠수함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체 연료를 쓰는 경우에는 연료와 연료 사이의 간격이 차이가 나면은 원자로의 출력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지진이 오면은 막 우리 그 원자로를 뭐 셧다운을 시켜야 되고 뭐 다시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살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이는 이동체 안에서 고체로 된 원자로 노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면은 연료와 연료 사이의 거리, 제호봉과 연료 사이의 거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연료와 연료 사이가 이렇게 갑자기 좁아진다? 그럼 원자로 출력이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급하게 원자로를 셧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왜? 모르거든. 왜 올라가는지 출력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체 연료를 쓰는 경우에는 뻔해요. 액체 연료는 용기 안에, 주전자 안에 갇혀 있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갔어요, 출력이.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떨어질 거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출력이 올라가더라도 원자로를 트립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 이미 그런 해상 공중 환경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로 이제 MSR을 제안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상 분야는 보면은 미국의 ABS나 뭐 로이드 성급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뭐 솔라스를 통해서 80년대에 이미 그 해상 환경에서 그 원자력 선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그 규제들이 제한이 되고 있고,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나라에서 만든 그 원자력 추진선이 뭐 미국과 한국만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규제의 하모나이제이션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선박 분야는 저는 원자력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원자력은 한국에서 규제, 미국에서 규제, 프랑스에서 규제, 일본의 규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분야에서 필요한 게 하모나이제이션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원자력계가 좀 더 힘써야 하는 게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규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하모나이제이션 쪽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익 교수님 뭐 좋은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발표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 못 드린 게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해상 환경에서 한다면 픽스 플랫폼이냐 프로이팅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뭐 좀 차이가 있겠죠. 픽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유동에 대한 그게 조금 적을 것이고, 이제 프로이팅 타입으로 가게 되면 또 유동에 대한 또 이펙트가 더 많이 갈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맡았던 과제가 FPSO 과제입니다. LNG FPSO 탑사이드에 전처리 기술을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육자 운동에 대한 이펙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기존에 육상에 있을 때 이제 픽스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체냐 액체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럼 이 저희가 수준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픽스 플랫폼에다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또 해양 환경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식면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들, 어떤 소재들 클래스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식의 내부식성을 가지는 어떤 재질들로 가게 되면 가격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모션 운동에 대한 이펙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존의 슬러싱 머신이라고 뭐 조선해양 쪽에서는 잘 아시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스택을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건 계획에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아직까지 모션에 대한 테스트는 하지는 않았지만 육자 운동 시스템은 우리가 구축하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 업앤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롤링 타입이라든지 한쪽 축만 움직이는 것에서의 테스트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유로에서의 어떤 가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만큼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지필로스의 우리 전무님도 이야기 주셨지만 아마 크리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시뮬레이팅도 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상 환경과 어떤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규제에 관련된 선행적으로 규제를 개발하는 부분의 중요성 말씀하셨고, 또 그 규제 개발에 있어서 한국 인더스트리가 선제적으로 그걸 리드하겠다라는 것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과 실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세이프티 쪽인데, 슈퍼소닉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선박에서 작용하는 거의 가속도의 맥시멈이 거의 원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세이프티 관련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또 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영주운전 프로모션이 그쪽만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700개를 지어서 바다에서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두 다 고체 연료였어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얼마든지 모션과 관련해서는 다 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 분야는 아까 다른 질문 속에 그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해양 그 선박용 원자로 설계해서 저한테 주어져야 되는 바운드리 컨디션이 바로 가속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 과연 저한테 주어진 공간이 얼마인가. 사실은 그게 그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선박을 지었는데 제가 넣을 수 있는 리액터 모듈을 얼마나 사이즈로 줄여야 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해양 분야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사전 질의가 거의 80건이 있었고요. 오늘 몇 건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답변이 있었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플로어로부터 이제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의 한 30개, 40개가 이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SMR 적용한 선박 수소 생산이 언제쯤 가능할지 딱 부러지게 연도를 좀 얘기해 달라라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태호 소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일단 SMR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해양용에서 제가 알기로 뭐 군용이지만 일단 12,000시간 뭐 이 정도 운영 경험이 있고 지금 오늘 얘기가 연이요 앞에서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마치 이 육상이 돼야 해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미 이런 프로븐 실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해양에 하느냐 이거에 따르냐에 따라서 결국은 설계자가 유저 리퀘어먼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공간에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 수 없는지 있는지 그 한도 내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아주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저 리퀘어먼트 속에서 이미 설계가 다 예를 들어 거기 이제 충격 요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무빙 요건들도 있을 거고 뭐 요건들이 굉장히 육상 요건보다는 더 하시한 조건에서 이미 설계돼서 운전을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경수로 타입이었고 또 남냉각도 타입도 있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유저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즘 와가지고 오늘 제 발표에서 들었지만 갖은 노용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육상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상용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 SMR 자체만 쳐다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다 야심찬 계획으로 20년대에는 대부분 건설에서 실증도를 만들겠다. 또는 30년대 초에 해서 이걸 만들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SMR의 기술적인 개발 추세를 볼 때 그 기술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원자로 노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 실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해양에 적용을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아까도 이제 제가 이런 선박 회사들한테 먼저 요구도 싶은 게 먼저 유저 리퀘어먼트가 오는 게 더 편합니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공간 요건이라든지 어떤 유동 요건이나 이런 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설계를 하거든요. 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라이센싱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라이센싱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각 나라에서 있는 원자로에 대한 라이센싱 요건만 갖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경수로, 중수로 라이센싱 요건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른 지금 4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라이센싱 요건은 또 다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인허가를 주는 쪽에서는 어떤 원자로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뭐 하려고 하니 갖고 오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이 라이센싱이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술 개발은 제가 볼 때는 가면 가는데 과연 이 라이센싱 프레임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땐 굉장히 큰 키포인트고요. 그 라이센싱이 결국은 이 원자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냥 안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고 실증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경제성 같은 거를 보는 거거든요. 주고 나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각 나라는 아까도 우리 김사님 말씀 얘기했지만은 이 나라에는 이 나라 라이센싱 안전성 요건이 있고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라이센싱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폴리티컬한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폴리티컬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지금 IAEA 같은 데서는 이제 작년부터
아까 규제조화 그 넷이란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습니다. 이제 SMR의 장점이 대량 생산해서 여기저기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 제도들이 각 나라마다 다르면 이게 배치가 가속화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IA 그룹총장이 작년에 다 모았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계 대표로 갔었는데 규제 조화, 그 다음에 코드 스탠다드 조화가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런 만드는 산업 표준을 일단 먼저 표준화해야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나라마다 어디는 AS 쓰고 어디는 RTCMR 쓰고 뭐 어디는 중국 거 쓰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 요건이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규제를 안전 그 인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저게 지금 저쪽 어느 나라로 가서 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과연 그게 그 나라 인허가 기준에 맞아서 거기 들어갈 수 있냐 있는 문제죠.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런 IA 주관으로 해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제 규제 표준화에 대한 그 일단 그런 무브먼트도 움직임도 지금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볼 때는 뭐 30년대 뭐 이걸 만들고 해서 하는 거는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안 되면 30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규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폴리티컬한 문제도 있고 퍼블릭 억셉턴스도 문제도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떤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술 개발 쪽은 그렇게 되지만 하여튼간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그 규제 쪽을 같이 끌고 가서 제대로 우리가 30년대 목표로 한 기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커머셜라이즈 하려면 결국 규제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규제가 제가 30년대까지 확실히 될 수 있겠까 하는 건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노력을 하고 관계기관에 앞으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주 클리어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단계적인 어떤 이제 그 적용을 생각을 했는데 이미 선박에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35년 정도면 충분히 그 적용 가능하다. 다만 그 이외의 인허가 문제, 라이센스 그리고 산업체 표준 뭐 이런 뭐 제도 관련된 이런 부분, 그 소셜 억셉턴스 이런 부분이 더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아이학스 내에서도 사실 암모니아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암모니아 엔진 자체가 개발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특히 아이학스에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인더스트리 표준을 만들어 줘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암모니아 관련돼서 그 아이학스 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규제를 그 룰 앤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누클리어 파워에 대해서도 인더스트리의 요구가 굉장히 이렇게 많으니 적어도 아이학스 차원에서 유니파이드 룰 또는 이제 커먼 뷰 정도는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정말 많은 이제 또 질문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플로어로부터 좋은 디스커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경주 주식회사 대한전공의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 훌륭한 컨퍼런스를 어레인지해 주신 한국 성급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원전 하면은 항상 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게 있습니다.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핵 폐기물에는 스펜트 퓨얼도 있을 거고 사용 후 해결료도 있을 거고 방사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 선박을 제조한 생산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3의 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그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SMR은 폐기물이 적을 것도 같은데 그 비교 대상을 예를 들어서 육상 대형 원전 같은 경우 1기가와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메가와트 SMR 5개 설치됐을 때 그러니까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로 똑같았을 때 그 스펜트 퓨얼이라든지 핵 폐기물 발생량이 그
그 상호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경고입니다. 제가 그 조선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 정말 수주량 측면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암모니아 추진선, 뭐 수소 추진선까지 했는데 우리의 경쟁 국가에서 2030년대 중반에 원자력 추진선을 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엔진 우리 사오겠다고 그러면 팔까요? 안 팔 가능성이 굉장히. 자기네들은 배와 원자로를 같이 팔고 싶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쟁 상대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조선업계가 이렇게 SMR에 관심을 가지는 거 굉장히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이미 무의식 원전 건설에 이미 착수를 했고 쉐빙선 건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놀고 있잖아. 놀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뭐 하고는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선 분야와 원자력 분야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협업을 해서 우리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2030년대 중반에 만들어내야 된다.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게 우리나라 조선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랑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아까 사용호 연료. 그러면 내가 그 나라의 사용호 해결료 관련해서 처리 시설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제가 원자력 추진선을 팔겠다고 하면 그 나라 사겠냐고요. 사실은 아마도 그 공급궁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이고 지금 그 해상용이 아니고 육상용으로도 러시아가 전 세계에 35개 정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사용호 연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몰튼 솔트 리액터와 관련해서 제가 선박 적용은 그냥 하나의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융용 원자로의 베스트 유스는 아마도 사용후 해결료 처리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너무 기술적인 상해라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사용후 해결료에 들어있는 그런 장방광기 핵종을 태워서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워 없애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 그러면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출력당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게 뭐냐? 용융 원자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선박에 넣어서 태울 필요가 없고 육상에서 이제 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후 해결료 이런 소멸 처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우선 당장에 제가 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오랫동안 일단 연료는 무한 수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쓰고 정말로 이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태워 없애는 그런 기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루션이 없는 게 아니고 다만 그 이제 다른 이유로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그쪽 분야에 그렇게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자력 분야에서 나름 열심히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설명을 좀 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사용후 해결료 처리 주체가 누구냐?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출하면서 자기네로 사용후 해결료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처리 안 해줍니다. 그 유틸리티가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는 그 사이트에 보관하고 있지만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그 유틸리티 우리나라 같은 한전 같은 데가 만들어서 처리해야 됩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죠? 국가 관리하려고 그러고 요즘 뭐 사용후 관리 해결료 뭐 처리 법안 이런 거 지금 입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상선에 사용후 해결 처리가 있으면 그 상선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걸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나와서 일단 그걸 국가가 처리해 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관련 법규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 법규를 이제 세울 필요가 있고 협의를 통해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두 번째 그 SMR의 폐기물 발생량을 말씀을 드리면 상용로 같은 경수로 대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축도가 높을수록 이 폐기물 발생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차세대 지금 원자로 뭐 올튼솔트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이제 국제 그 벽에 20% 이하의 농축도를 쓰면 되거든요. 그게 보통 한 19.75%의 그 우라늄을 써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주기도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력密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SMR을 해도 대형은 없잖아요. 이게 쓰는 게 SMR을 해도 사용 폐기물 양이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의 상용 경수로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수용으로 SMR을 쓰면 사실은 아까 말한 메가와트당 기가와트당 사용 연료 발생량이 한 10에서 2% 늘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조그만 노심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이만한데 그 핵 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들의 그 누설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자 이용률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럴 때 따라 갖고 이게 같은 농축도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출력密도를 크게 높이지 못해 가지고 결국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이 솔직히 들으면은 같은 경수로라면 같은 농축도를 쓴다면 한 1-20%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세대가처럼 농축도를 이제 뭐 19점 몇 % 정도 쓰게 되면 장지구 운전을 하면서 이제 사용 해결력 SM을 해도 기존에 있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그 처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 묻는 방법이 있고 아까 우리 김상지 박사님 말씀하시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 나온 것들을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93% 정도의 우라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전기분해 처리해서 뭐 세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처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장수명 악티나이드라는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만들면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소듐냉과 고속냉 다시 태워서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처분하는 방법은 입증된 기술입니다. 이제 25년부터 이제 핀란드에서 온칼로 처분장이 운영이 되는데 사용해서 다발을 5cm 구리 두께의 용기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점토를 갖다 쑥 발라요. 이게 방수제로. 그래서 그걸 지하 500m에 갖다 묻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구리가 그 연에 한 1마이크로미터 정도 빼니 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담아놓으면 부식이 강하기 때문에 수만 년 갑니다. 거기다 이 벤토나이트가 물을 먹으면 단단해져서 방수체 역할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게 사실 그렇게 500m에다 묻으면 거기는 사용 후 해결 방사능 물질이 밖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올라올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전한 처분장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스웨덴에서 개발한 방법이 25년부터 실제적으로 핀란드에서 이 처리장을 해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또 스웨덴에서도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체결료는 지금 이제 이게 퍼블릭 이 억셉턴스거든요. 대중의 인식한데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또 처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자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몰튼솔트 리액터에서 그거를 와서 연료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인식을 전환하면서 자원들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선박에 적용이 되는 순간에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국제법에 대한 준비들 같이 추진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미 경과했는데요. 마지막 질문, 그럼 짧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에서 온 김건구라고 합니다. 오늘 저 KR 쪽에서 이렇게 SMR 컨퍼런스에서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방금 이태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이 되면은 SMR이 선박에 다 적용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그 한 가지 조금 더 아까 발표 김종원 박사님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조선업과 원자력 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바로 오늘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 하나 제안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발표하신 것처럼 SMR을 개발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SMR들도 있습니다. 그런 노형을 바로 바지 선적했다 함으로써 우리가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바로 그거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현 정권에서부터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가 외국의 땅에 갖다 건설할 때는 우리나라의 건설 인력이 외국에 가서
우리가 건설 작업을 해야 되고 많은 부가가치가 외국에서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바지 플랫폼에 딱 원전을 건설해서 끌고 가서 정박만 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건설을 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많은 부가가치가 국내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SMR을 위한 그 선박용 추진용은 개발을 되더라도 지금까지 두 산업 분계가 서로 각자 도생해왔던 거를 서로 뭉쳐서 하나의 시너지를 낸다면 바로 오늘서부터라도 개발되어 있는 SMR을 바지 선적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는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조선업과 그 KR 쪽에서 그와 같은 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코멘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러시아에서도 아까 발표에서 있었지만 상용화된 사례도 있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 그리고 원자력 산업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원근 대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뭐 삼성중공업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건구 박사님하고 잠깐 이런 건을 2008년도에 조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SMR이 선박에 적용을 한다 이러면은 이 연료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박에 관련된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료로 뭐 LNG 연료니 청정 연료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작은 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모습이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청정 연료의 대부분들이 교체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형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그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들 전문 지식을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유사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TRL 관련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뭐 5, 6, 7, 8, 9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거를 산업화용으로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이 가계 전투를 할 게 아니라 산업계 이제 뭐 현대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원자력 연구원 여러 군데가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지금 이 관련돼 있는 우리가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선박용 적용이든 안 그러면 부유식 수소 생산 시스템을 생각한 모델을 생각을 한다면 그 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로드맵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선박에 적용을 한다면은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에너지 회사들이 제일 안 좋아할 거예요. 원자력 연료를 만약에 쓴다면은 지금 하수 연료를 파는 에너지 회사의 오너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미국에서 이걸 개발해 놓은 뭐 1954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상업화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에너지 회사들이 아마 로비를 해서 막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료로 공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운용하는 사람, 그에 관련된 행정기관 전체가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여서 KR이 주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뭐 그 한전에서 주도를 하시든지 연구원에서 주도를 하시든지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TRL보다 더 넓은 범위의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뭐 기자재 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마무리 멘트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한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그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 경제성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런
신호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카버 원자력 없이 2050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실제 직접적인 선박의 추진이 됐든 아니면은 수소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대체 연료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됐든 이제 원자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갈 길이고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인더스트리가 어차피 갈 길이라고 하면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리드해가고 이런 이제 협의체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이런 것이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오늘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KR 컨퍼런스가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좋은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끝까지 자리를 남아서 좋은 토론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청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아주 유머도 많이 섞어 주시고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듣고 그렇지요. 로드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로드맵을 만드는 그러면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려면은 결국은 예산과 인력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분야에 특히 SMR 개발 분야에 우리나라 산업체 그리고 조선업계 다 힘을 모아서 저희들을 밀어주시면은 정말 멋진 작품으로 보답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